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기분 좋은 사나이 염작가의 손자병법 박물관입니다. 본 영상은 두 명의 캐릭터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순신 장군 저승에서 눈물 쏟다 이유 세 가지입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셨길래 저승에서마저 편히 쉬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저승에서 눈물을 흘렸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조선을 침범한 왜군을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전멸시키지 못했다는 자책 때문입니다. 전쟁 말기 전장의 주도권은 압도적으로 조명 연합군 측에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수많은 왜군을 고스란히 돌려보내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순신 장군께서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생존하기만 하셨더라도 하는 절절한 아쉬움이 가슴 깊이 복받쳐 올랐을 것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은 22만 명이 참전하여 10만 명만이 생존에 귀환하였습니다. 참전 대비 45.5%라는 생존율을 보였던 것입니다. 왜군이 조선을 진입하여 우리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참상을 생각하면 이순신 장군으로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 조선 제14대 왕 선조 제2기에 왜군이 일으킨 전란입니다. 7년에 걸친 왜란은 조선 백성들에게 극한의 비극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조선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전국의 경작지가 소멸됨에 따라 생존자들마저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땅에 쓰러져 죽어가는 이들이 가득했으며 심지어는 서로 인육을 먹었다는 참혹한 이야기까지 나돌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극심한 영양 부족으로 역병과 학질, 이질 같은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피해는 더욱 커졌고 거의 모든 주거지는 파괴되어 황폐화되었습니다. 왜군은 조선군이 황복을 거부하면 그들의 성을 함락한 후에는 조선인을 무차별적으로 살육했습니다. 전쟁 중 수만 명이 일본의 노예로 끌려갔으며 왜군은 포르투갈 상인들에게 조선인을 조총이나 비단과 맞바꾸는 상품처럼 팔아넘겼습니다. 임진왜란은 단순한 군사적 침략을 넘어 조선인의 생명과 삶의 터전 그리고 가족의 안식처를 모두 송두리째 파괴한 인류사적 비극이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을 온몸으로 겪어냈던 이순신 장군께서는 저승에서조차 얼마나 비통하고 원통하셨겠습니까? 귀 무덤이라는 의미의 미미지카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조선인과 중국인들로부터 베어낸 귀와 코를 묻는 무덤입니다. 이 미미지카는 현재 일본 교토의 도요쿠니 신사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신의 장수들에게 조선인을 살해했다는 증거로 귀와 코를 직접 바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남녀노소와 신분을 가리지 말고 모두 베어내라. 병사는 물론이요 산간 지역의 주민과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베어 머리를 일본으로 보내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미미지카에는 최소 3만 8천 명 이상의 조선인과 3만 명 이상의 중국인으로부터 베어낸 귀와 코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저승에서조차 이 참혹한 미미지카를 바라보셔야 했던 이순신 장군께서는 그 끓어오르는 분노와 비통함을 차마 참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저승에서조차 당시 조선에 남아있던 왜군 모두를 충분히 소탕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그 확신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전쟁 말기 조명연합군이 육상과 해상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패퇴하던 왜군은 바다를 건너 본국으로 도망쳐야만 하는 처지였으나 장군이 지키고 있는 바닷길을 통과하기란 결코 쉽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일본은 약 4년 6개월간 극심한 권력 정탈전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2년여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세키가하라 전투를 통해 군사적 승기를 잡았고 이후 또다시 2년 넘는 시간 동안 정치적 협상을 거쳐서야 겨우 쇼군 지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조명연합군이 조선 땅에 발이 묶인 왜군의 주력 부대를 전멸시켰더라면 일본은 수뇌부 부재와
군사력 붕괴로 인해 훨씬 더 오랜 기간 혼란기를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저승에서조차 장군께서는 당시 왜군을 전멸시키기에 다음과 같은 입체적 전략을 구상하셨을 것입니다. 먼저 육상에서는 조명연합군이 부산 등 왜군의 주요 거점들을 촘촘히 포위 봉쇄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의 물과 식량 보급을 완전히 차단하는 강력한 아사작전을 전개하여 왜군의 자생력을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동시에 해상에서는 조명 수군연합군이 대마도와 일본 본국으로부터 오는 지원 병력 및 물자를 철저히 차단하고 나아가 배를 타고 도주하려는 왜군을 바다 위에서 제압한다면 왜군은 육지와 바다 어느 곳도 기댈 곳 없는 완전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왜군은 시간이 흐를수록 극심한 물과 식량 부족에 시달리며 자멸하거나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무모한 전투를 벌이다 끝내 전멸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끝까지 생존하셨더라면 이러한 철저한 봉쇄 전략을 통해 조선 땅에서 왜군의 씨를 말리기에 충분하셨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저승에서까지 눈물을 흘렸던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공감을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이 저승에서 눈물을 흘렸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장군께서 저승에서조차 통환의 눈물을 흘리시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대마도를 조선의 영토로 편입할 절호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조선 땅에 고립된 왜군을 상대로 아사작전을 펼치는 동안 이를 강력한 협상 카드로 활용했어야 합니다. 이들을 볼모 삼아 일본으로부터 대마도 한량을 받아내고 나아가 침략에 대한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까지 받아야 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적 결단이 부재했기에 전쟁이 끝난 후 조선의 재정은 바닥이 났고 조정은 아무런 구제 대책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황폐해진 땅에서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처절한 고통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수백 년 앞을 내다본 전략가였던 이순신 장군의 입장에서 이러한 대계를 구상조차 하지 못한 임금과 조정 대신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한탄스러우셨겠습니까? 대마도는 부산에서 직선거리로 약 49.5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일본 본토에 가장 가까운 지점인 사가현 가라스시 하도고까지의 거리인 82km와 비교했을 때 무려 32.5km나 더 가깝습니다. 즉 대마도는 일본 본토보다 조선 쪽에 약 39%나 더 밀착되어 위치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 측 이키섬까지의 거리가 47.5km인 점을 고려하면 대마도는 부산과 일본 사이의 정중앙에 위치하면서도 심리적, 지리적으로 부산에 더욱 가깝게 느껴지는 요충지입니다. 실제로 부산에서 배로 1시간 30분이면 닿을 수 있기에 날씨가 맑은 날에는 부산 앞바다에서 대마도가 선명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저승에서 계신 이순신 장군께서는 이토록 가까운 대마도를 조선의 영토로 편입하여 전초기지로 활용했더라면 향후 임진왜란과 같은 참혹한 전란을 사전에 방지한 물론 일본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압박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적 보루가 되었으리라 확신하셨을 것입니다. 조선이 대마도를 영토로 편입한 이후에는 그곳을 다시는 적이 넘볼 수 없는 철벽의 요새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왜군이 기습 상륙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접안 가능 대안에는 빈틈없는 성곽을 쌓고 그 위에 정예 조충부대와 장사거리 화포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왜군이 바다를 건너오기도 전에 단숨에 무찌를 수 있는 압도적인 화력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성곽을 축조할 때 대마도 현지 주민들을 노역에 최대한 동원한다면 전란으로 지친 조선의 백성들을 동원하지 않고도 단기간에 손쉽게 견고한 성곽을 완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맑은 날씨에 부산 오륙도에서 바라본 대마도의 모습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대마도에서 바라본 부산의 야경인데요. 이 이미지들만 보더라도 부산과 대마도가 얼마나 가까운지 알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저승에서까지 눈물을 흘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였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저승에서 눈물을 흘렸던 세 번째 이유는 어떤 건가요? 네,
이순신 장군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무능한 임금과 대신들에 대한 깊은 분노입니다. 왜군의 침략으로 국토는 황폐해졌고 백성들은 지옥 같은 삶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전란이 끝난 뒤에도 임금과 대신들은 백성과 민족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나의 안위와 벼슬이 보존되었으니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라며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복잡한 국정 현안을 외면한 채 오직 자신들의 안녕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사익만을 쫓았던 임금과 대신들의 모습에 이순신 장군께서는 극한의 분노를 느끼며 울분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임진왜란의 참상을 겪은 조선의 임금과 대신들이라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활용해 조선의 지형에 맞는 군사 전략을 최우선으로 수립했어야 합니다. 또한 그에 걸맞는 군대를 편제하고 훈련하여 양성한 한편 명, 청, 일본보다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임금과 대신들은 이를 소홀히 하며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그 결과 조선의 미래는 비참해졌고 백성들은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피눈물로 감내해야 했습니다. 재성에서 이를 지켜보고 계실 이순신 장군께서 어찌 한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조선 조정은 붕당 정치에 매몰되어 처음에는 동인과 서인으로 다시 남인, 북인, 서인으로 갈라졌습니다. 이후 남인은 청남과 탕남으로 서인은 노론, 시파, 벽파와 소론으로 분열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들은 황국이 일어날 때마다 이전 세력을 숙청하며 새로운 구도를 형성했으나 권위원 내분으로 다시 갈라지는 악순환을 반복했습니다. 붕당 정치는 갈수록 권력 투쟁으로 변질되었고 결국 개인의 이익과 지위만을 추구하는 형태로 왜곡되었습니다. 이러한 붕당 정치는 200여 년간 지속되다가 안동 김씨를 중심으로 한 특정 가문의 외척 세력이 권력을 독점한 세도 정치가 등장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태도 정치의 악습이 세국 정책 시기까지 이어지면서 조선은 사지로 내몰렸고 결국 국권 피탈이라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임금과 대신들에게 나라와 백성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조선은 임진왜란의 참상을 겪은 지 불과 39년 만에 청나라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청태종 홍타이지가 동원한 최신식 화포인 홍위포는 최대 사정거리가 9km에 달했으며 조선의 화포보다 사거리와 파괴력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청나라군은 8기군 체제를 바탕으로 한 기병 중심의 기동 전술을 펼치는 동시에 강력한 대포 화력을 겸비한 정예군이었습니다. 청나라군이 인조 임금이 피신한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홍위포로 강하게 타격하자 포격이 시작된 지 불과 5일 만에 인조는 삼전도에서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삼전도의 굴욕이라 불립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내려와 지금의 서울 송파구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309고두례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법을 올리며 치욕적인 군신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312년 만에 조선은 일본의 국권을 피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잃자 수많은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으며 그 피해자는 약 17만 명에서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12세에서 24세 사이로 오늘날의 초등학교 5, 6학년에 해당하는 어린 소녀들까지 끔찍한 만행을 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 대한민국 곳곳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만주 하얼빈의 731 부대에서 1936년부터 1945년까지 약 9년간 자행된 생체 실험 희생자 수는 최소 3,000명에서 5,000명 사이로 추정되며 이 중 조선인은 10여 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 내 대학의학부에서도 생체 실험이 행해졌는데 이곳에서 희생된 조선인은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해부하거나 콜레라, 장티푸스 균을 주입하고 기아와 탈진을 유도하거나 강제로 동사시켜 관찰하는 등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반인륜적인 범죄였습니다. 만약 조선의 임금과 대신들이 사전에 국정 운영과 국방 정책을 제대로 수행했더라면 우리 백성들이 이토록 처참한 고통을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아픔을 겪어야 했던 수많은 백성을 보며 무능했던 지도층을 바라보는 이순신 장군께서는 얼마나 분노하며 피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이와 연관된 손자병법은 승병, 선승이 후구전, 패병, 선전이 후구승으로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싸움을 구하며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우고 나서 승리를 구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왜군보다 유리한 지형을 선택하고 우수한 무기체계를 준비하는 등 이겨놓고 싸우는 선승구전의 자세로 23전 23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반면 조선의 임금과 대신들은 자신과 집단의 이익에만 몰두하다 싸울 때마다 패배했으며 결국 항복의 굴욕을 넘어 나라를 잃은 비극까지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저승에 계신 이순신 장군께서는 당시 지도층의 행태를 보며 조선의 어두운 미래를 이미 예단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임금과 대신들이 미리 승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췄더라면 조선은 어떠한 외세의 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부국강병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저승에서 흘리셨을 이순신 장군의 통안의 눈물이야말로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싸움을 구한다 하는 손자병법의 가르침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뼈아픈 사례라고 하겠습니다.